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30대 남성 2명과 태국을 방문했던 16번 환자의 딸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 환자가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외의 나라를 방문한 환자가 늘면서 입국 제한 국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입국 뒤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확진 판정 13일 만에 완치 진단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국내 첫 환자인 35살 중국 여성도 증상이 사라지고 완치 판단을 위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곧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대학에 4주 이내의 개강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이동한 지역인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의 유치원, 초중고 42곳은 내일부터 13일까지 휴업에 들어갑니다. 마스크를 주문받은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용한 사기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 원어치를 넘겨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 수출 절차가 아닌 정식 수출 절차를 거치도록 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면역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기와 독감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저항력이 낮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 5%대 금리를 보장하는 한정판 적금에 13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몰리는 등 적은 돈이라도 굴리려고 모으려고 애쓰는 이른바 짠테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은 데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3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이번 추가 확진자 3명 가운데 2명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같은 컨퍼런스 참석자입니다. 이 중 한 사람, 17번 환자는 38살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컨퍼런스 참석차 싱가포르에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26일 의심 증상이 나타나 한양대 구리병원 응급실에 갔지만 단순 발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중국 외 지역인 싱가포르 방문 이력만 있어 감염 검진 대상이 아니었던 탓입니다. 같은 컨퍼런스 참석자인 말레이시아인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지난 3일에서야 감염 가능성을 감지했습니다. 다음 날 한양대 구리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지역사회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간만 무려 10일에 달합니다. 36살 한국인 남성인 19번 환자도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17번 환자보다 하루 일찍 귀국해 일상생활을 해왔습니다. 17번 환자처럼 말레이시아인 확진자 통보를 받고서야 자가격리에 들어가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 이외의 그런 최근에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유입된 환자들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의심해서 검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좀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21살 여성인 18번 환자는 태국 여행을 하고 온 16번 확진자의 딸입니다. 함께 여행을 갔던 만큼 태국에서 감염됐거나 귀국 이후 입원한 병원에서 어머니인 16번 환자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 환자 접촉자 수가 900여 명에서 더 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참석한 국내 입국자가 더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시급해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5명이 중국이 아닌 제3국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입국 제한 국가나 지역을 확대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16번째 환자는 가족과 태국 여행을 갔던 여성입니다. 함께 여행을 갔던 이 여성의 딸도 추가 감염이 확인됐고 싱가포르를 방문했던 남성들도 각각 17번째와 19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일본을 다녀온 뒤 부인까지 감염시킨 사례도 나왔습니다. 중국이 아닌 제3국 감염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 지역 정의에 중국이 아닌 지역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가 가져올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입장입니다. 질병 예방과 확산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했을 때 미치는 경제 사회적 그리고 외교적인 고려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다른 감염 발생 국가 방문 이력을 의료기관에 확대 제공하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중국 방문 이력만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감염 지역을 방문한 여행력도 같이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생기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진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3국 환자가 들어오는 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국 제한 국가를 늘리는 것보다 입국 후 대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동남아 국가까지 그런 영향을 재배분할 경우에는 첫 번째 국가인 중국에서의 위험성이 좀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방역망이 뚫리면서. 검역 이전에 내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들어와서 이상 있으면 신고를 해주고 이 프로세스가 검역보다 더 중요하고 3차 감염까지 나오는 우리나라가 자칫 다른 나라 입장에서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받아요. 오염 지역사회 유행이 있어서 너희들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요. 이제 그건 뭐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보건당국은 자체적 논의를 진행하면서도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태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3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16번 환자가 있던 병원의 환자와 의료진인데요. 이 병원 밖 동선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아서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오정곤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태국 여행을 다녀왔던 16번 확진 환자. 처음에 발열과 오한 증상을 보인 것은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설날입니다. 이날 본인의 차량으로 나주 친정집을 방문한 뒤에 26일엔 종일 집에 머물렀습니다. 이후에 27일 체온이 38.9도까지 오르자 오전에 딸이 입원해 있는 광주 21세기 병원을 찾아갔고 오후에는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뒤에 딸이 있는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이달 2일까지 딸의 간병을 위해서 21세기 병원에 체류한 환자는 이달 4일에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접촉자는 같은 시기에 병원에 있던 환자와 의료진입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두 번의 진료를 통해서 접촉한 19명, 그리고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던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272명, 가족, 친지 등 15명 해서 총 306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안팎의 동선이 아직 완벽하게 파악된 게 아니라서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귀국한 지난달 19일부터 엿새 동안 외부 이동 경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의 동선이 일부 확인되면서 광주는 한마디로 초비상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광주 시립예술단 단원의 직장 동료들에게는 전부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된 광주 우편 집중국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 과도하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접촉 가능성 있는 주변 어린이집과 도서관, 복지관, 공부방 등이 휴업하거나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16번 환자와 그 자녀인 18번 환자가 머물렀던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생긴 접촉자는 270명이 넘습니다. 보건당국은 병원 내 감염을 우려해 확진 환자와 병원 같은 층을 썼던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격리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16번 환자와 18번 환자가 함께 머물렀던 광주 21세기 병원. 출입문은 밧줄로 묶였고 문 사이에는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불안한 듯 창밖을 내다보고 방역요원은 뒷문으로 방역용품을 나릅니다. 18번 환자는 이 병원에서 인대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어머니인 16번 환자는 간호를 위해 함께 머물렀습니다. 모녀가 병원 3층에서 일주일 넘게 지내는 사이 접촉한 사람은 모두 272명. 같은 3층에 머물며 접촉이 많았던 환자는 모두 다른 층 1인실로 배치됐습니다. 또 다른 층에 머문 환자는 증상에 따라 자가격리나 광주 소방학교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직원도 감염 위험이 많은 사람은 모두 자가격리해 특이 증상이 있는지 관찰 중입니다. 가장 안전한 거는 1인실 격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하고 입원 치료의 필요성 같은 걸 따져서 자가격리 내지는 병원 격리를 분류를 해서 격리를 계속 하겠다는 거지 코트 격리보다 낮은 수준의 격리를 하는 건 아니고 16번 환자는 딸병실에서 주로 생활했지만 폐렴 치료를 하려고 병원 다른 층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적극적인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강조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환자가 완치 진단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확진 판정부터 퇴원까지 13일의 과정을 박기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는 55살 남성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가 지난달 22일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귀국 전부터 몸살 증상으로 감기약을 처방받았는데 입국 당시 능동 감시자로 분류됐고 다음 날부터 인후통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난 24일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격리병실에 입원했고 의료진도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방호복 차림으로 진료했습니다. 폐렴 증상이 나타난 뒤 에이즈 치료제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됐고 상태는 빠르게 호전됐습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지 알아본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온 건 지난달 31일부터. 의료진은 퇴원 시기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국내 확진자의 첫 퇴원인 만큼 퇴원 결정에 보수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세 차례 넘는 검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고 보건당국은 확진 판정 13일 만에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인후통, 기침 등 증상이 호전되고 폐렴 등 X선 소견이 호전되어 2회 이상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확진 판정 13일 만에 바이러스와 격리병상으로부터 자유를 찾은 입원 환자. 앞으로는 합병증 등 추적 관찰을 위한 정기검진만 받게 됩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퇴원한 입원 환자는 격리 입원하는 동안 어떤 치료를 받았을까요? 입원 후 폐렴 증상이 생겨 의료진이 한때 긴장하기도 했는데 에이즈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를 쓴 뒤 사흘째부터 상태가 호전됐다고 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번 환자는 지난달 24일 국립의료원에 입원했을 당시 인후통, 고열 증세와 함께 폐에 염증이 나타났습니다. 이틀 뒤 의료진은 폐렴 증상을 잡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합니다. 투여 사흘째부터 상태는 크게 좋아졌습니다. 환자의 임상 경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항바이러스제 투여 3일째부터 흉부 엑스레이 호전 소견이 보였고 이번 7일째에는 인후통이나 기침 같은 임상 증상도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에이즈 치료제 중 하나인 칼레트라도 썼습니다.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그렇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에도 쓰는 약들은 저희가 실험실 데이터 내지는 동물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으로 기대를 가지고 쓰는 약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도 상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증상은 사라졌고 완치 판단을 위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곧 퇴원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두 번 검체, 월요일과 화요일 검체가 다음 정으로 나오면 저희도 격리 해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퇴원 결정이 내려진 확진자는 감염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여서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면서 면역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기와 독감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저항력이 낮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절기 입춘이 지난 뒤 때늦은 한겨울 맹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1월보다 심한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설악산이 무려 영하 20.4도, 철원은 영하 17.2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영하 11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도심 지역도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지각 한파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의 엄습에 건강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지면 면역력이 급감해 인체의 바이러스 저항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의 외부 생존 기간도 길어져 감기나 독감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그만큼 커집니다. 추운 온도, 그다음에 건조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좀 더 오래 생존하더라. 그래서 뜨거워지고 습기가 좀 많으면 좀 더 약해지더라. 전문가들은 외출할 때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복장을 철저히 갖추고 개인 위생에도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0여 곳이 내일부터 일주일간 휴업합니다. 서울교육청이 5번 확진 환자의 동선을 고려해 휴업 명령을 내렸는데 서울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6일부터 13일까지 휴업하는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42곳입니다.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에 있는 학교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살거나 돌아다닌 곳 주변에 있습니다. 확진자 자택 인근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5곳, 확진자가 장시간 체류한 장소 부근의 초중 고등학교 37곳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학생 교직원들이 상당히 좀 우려가 커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휴업을 하는 게 이들 지역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학교가 자율적으로 임시 휴업하거나 개학을 연기한 곳입니다. 휴업은 교육청이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고 휴업 기간은 5번 환자의 확진 판정일인 지난달 30일 이후 잠복 기간 14일을 고려했습니다. 교육청은 13일 이후 확산 추세를 봐가며 성북구와 중랑구 외에 다른 지역에도 추가로 휴업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특히 학부모 한 명이 12번째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모군초등학교가 있는 양천구가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또 중동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12번째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마포구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휴업 기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7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대규모 입국을 앞두고 교육부가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과 교직원은 2주 동안 등교가 중지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3월 대학 개강 시기에 맞춰 다수 중국 체류 학생들이 입국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대학들은 줄줄이 개강 연기를 발표한 상태입니다.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은 입국 직후부터 14일간 등교가 중지됩니다. 교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14일 이후에도 발열 검사 등을 통해 무증상이 확인된 경우에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개강 연기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은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업 감축을 보완하기 위해 보충 강의, 과제물 대체,
원격 수업 등을 적극 활용합니다. 현재 학칙으로 금지된 신입생, 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신종 코로나에 감염될 경우 허가하도록 공고했습니다. 자율적인 격리, 등교 중지, 입국 지연으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때도 출석을 인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개강을 미루거나 학사 일정을 감축하더라도 1학점당 15시간의 이수 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긴급 방역 비용도 지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대학에서 긴급히 소요되는 방역 물품 구입 등 방역 비용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최근 2주간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9,500여 명입니다. 나머지 6만여 명이 입국하면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유학생 등은 기숙사에 격리하는 시설도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촘촘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와 이동식 엑스레이 차량이 마련된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마친 다음 임시 텐트에서 구청과 보건소의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선별 진료소를 별도 건물에 두고 엑스레이 촬영 버스도 먼저 설치해서 동선을 분리한 성동구 보건소를 모범 사례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유학생이나 조선족 동포 등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촘촘한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전부 한 2주 정도는 일단 격리해서 안전하게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와 지자체와 대학이 좀 긴밀히 협의해서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국적이 무엇이든 간에 자체적으로 기숙사에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시설이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지역사회 감염을 막고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자체와 보건소의 방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걱정도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으니까 약간 조금 장기적인 그 인력에 대한 수급 체계 또는 보완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응하는 지원팀을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가동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선 현재 상황을 잘 수습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중국에서 온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입국 절차 시행 둘째 날인 오늘도 입국 거부 조치는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전용 입국장 내부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검역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발 여객기에서 내린 탑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전용 검역소로 들어옵니다. 목에는 중국에서 왔다는 인식표를 걸었습니다. 여권을 모아둔 인솔자는 출신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후베이성 갔다 온. 그거 없어요. 체온 측정 등을 통과한 입국자들은 유선 전화 수십 대가 설치된 곳에서 특별 검역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후베이성 체류 여부와 국내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을 꼼꼼히 적어야 합니다. 전화번호.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네. 신고서를 받은 검역소 직원은 제출한 연락처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통화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 국적의 승객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내분 핸드폰이세요? 아내분 그거는 010? 한 중국인은 한국에 있다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한동안 애를 태웠습니다. 저희가 전화는 한 번이 돼야 돼가지고. 예. 혹시 더 다른 사람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인가요? 예, 그 인천공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그 이 친구 되시나요? 우리 슝이요, 슝.
예, 그 형분 되시나요? 아, 그 본인 확인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입국자들은 걸고 있던 인식표와 검역 확인증을 교환한 뒤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한인들 단톡방에서 이렇게 그 지역 주민들이 몇 명 걸렸다, 감염자는 몇 명이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는 걱정이 많이 돼서 막상 오는 길도 와서 보니까 불안감보다는 마음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된 둘째 날 인천공항에서는 9천여 명이 한층 까다로워진 입국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에 이어 전통시장 방역에 나섰습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에선 식품업소 위생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간판이 뒤섞인 골목. 민관 합동 점검반이 점포 한 곳에 들어가 식품 위생 상태를 점검합니다. 박쥐나 뱀, 너구리 같은 불법 야생 동물을 취급하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외국인 이제 식생활 문화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음식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취급하면 판매하면 안 되는 그런 식육 제품이라든가 음식물이 있는지 저희가 점검 및 홍보차 나왔습니다. 230여 곳을 둘러본 결과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새우 한 건 외에는 별다른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오늘 점검 대상은 동대문구 경동시장과 광진구 조양시장까지 모두 800여 개 업소. 사실상 중국인과 제중동포 밀집 지역이 중점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상인들의 반응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도 안 됐었는데 그냥 와가지고 치고 쌌고 그냥 뒤집어 쌌고 누가 이렇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뭐 단속이다 뭐다 어려워 더 줄 사람 많다 줄 사람 없으면 못 사는데 왜 이렇게 줄 사람한테 난리. 전통시장 방역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중구 남대문 시장과 종로구 통인시장, 구로구 구로시장 등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8개 시장이 우선 대상입니다. 후지포로 닦고 또 그 실내도 있기 때문에 실내는 스프레이도 하기 때문에 큰 좀 효과는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거의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안에 전통시장 방역 작업을 모두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가용한 예비비를 총동원해 바이러스 대응에 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목적 예비비 2조 원, 일반 예비비 1조 4천억 원이 있기 때문에 총 가용 가능한 예비비 3조 4천억 원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비비 사용은 긴급 방역과 검역뿐 아니라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는 관련 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됩니다. 피해 기업 대상에 최대 1년 동안 국세 납기를 연장해주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당분간 그 세무조사 같은 걸 좀 유예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경제부처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이제 바라겠습니다. 최근 마스크 대란으로 불릴 만큼 풍기 현상을 빚고 있는 위생용품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합동 단속하겠다며 경고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현재 중국 후베이성에 한정된 입국 제한 조치 확대 여부와 관련해선 주변 지역을 면밀히 살펴본 뒤 판단하겠다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책과 별개로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지장을 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부지불식간에 이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검역법 개정안 등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은 얼마나 최소화하는지가 오는 4월 총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악재로 작용할까 당정청은 총력 저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판매를 악용한 사기가 잇따르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또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1,000개 넘게 해외로 갖고 나갈 경우 까다롭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최근 A씨는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마스크 판매자에게 KF94 인증 마스크 3,000장, 48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배송했다는 마스크는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고 판매자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판매자가 위조된 주민등록증에 사업자 등록증, 재고가 잔뜩 쌓인 공장 내부 사진까지 올리다 보니 피해자는 깜빡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B씨 역시 마스크 500장을 주문하고 70만 원을 송금했지만 약속한 시간까지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부터 송금하라고 한 뒤 잠적해버리는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마스크 운송업체 임직원으로 위장한 뒤 직거래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불러내 수천만 원을 받고 그대로 사라진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본격 확산하고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사기 피해 사이트에 등록된 피해 사례만 120여 건, 피해 금액은 2억 4,400만 원에 달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마스크 사기 사건이 급증하자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 경기 김포경찰서 등 3곳이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식으로 유인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스미싱 범죄 추정 문자 메시지도 무차별 뿌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상자째 쓸어간다는 목격담도 잇따라 마스크 품귀와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한 시민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품귀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의 마스크,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하여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연일 정부가 나서 엄벌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신종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중국에선 대형 체육관과 전시장을 의료시설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경증 환자들도 격리해서 추가 감염을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입니다.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홍산체육관입니다. 농구 경기를 하던 실내에 800개가 넘는 간이 침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색깔도 가지가지. 하루에 3천여 명씩 급증하는 신종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급히 갖다 놓은 겁니다. 작은 교실용 책상도 곳곳에 비치했습니다. 超声 X 线照片机都可以移动，使用方便。病人在这里基本的医疗条件可以得到满足。 우한의 국제 전시회의장도 지난 월요일부터 환자용 침대들로 채워졌습니다. 서둘러 구하다 보니 크기도 들쭉날쭉합니다. 이런 회의장과 전시장, 체육관 등 11곳에 모두 10,000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6,000명이나 되는 후베이성 확진자 가운데 주로 가벼운 환자들이 이곳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비록 격리 수준이지만 일반 환자와 확진자, 보호자들이 뒤죽박죽이었던 초기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다행히 지난 일요일부터 의심 환자의 증가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완치돼서 퇴원하는 환자 수는 더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하루 147명이던 퇴원 환자 수가 화요일에는 262명으로 2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경증 환자를 따로 치료하면 중증 환자 치료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중국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중국은 가장 상황이 심각한 우한에서 먼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일본의 한 대형 크루즈선에 탔던 승객과 승무원 등 10명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배에는 한국인도 9명 타고 있었는데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탑승객 1명이 경유지인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로 확인되자 서둘러 일본 요코하마로 돌아온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다 위에 정박한 채 승객과 승무원 3,700여 명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세를 보인 사람 중에서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감염자 대부분은 50대 이상 승객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방역당국은 감염자들을 부근 전문 병원으로 분산 이송해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搬送先は神奈川県内の複数の感染症指定医療機関であります。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들은 신종 코로나 잠복 기간을 고려해 2주 동안 배 안에 머물도록 할 예정입니다. 육지를 코앞에 두고 바다 위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겁니다. 感染拡大を防ぐため、皆様にはご自身の客室に戻り、待機をしていただき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보름 가까이 같은 배에서 여행을 즐기던 사람들이 잇따라 감염자로 확인되자 남은 승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もう出ちゃダメって言われて気が遠くなります。海だけ眺めてるんですよ今。 배에는 현재 일본인 1,200여 명을 비롯해 전 세계 50여 개 국적의 승객 2,600여 명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인도 남성 4명과 여성 5명 등 총 9명이 타고 있는데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은 일본 외무성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미국 차이나타운에서 이맘때 열리던 신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는 중국인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적이라며 미국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와 마찬가지로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도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질병 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국인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The virus is the enemy, not the Chinese. So we will do whatever we can and to control this disease from spreading. 미국에 사는 중국 교민 2세와 유학생들은 요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걱정이 많습니다. Yeah, I mean, I think everybody knows about the disease or the virus by now, but I think probably Chinese natives have the most, they show the most concern. 미국 사회가 술렁이며 해마다 1, 2월에 열리던 뉴욕, 애리조나, 메릴랜드 등 차이나타운의 신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만큼은 다릅니다. 신년 행사를 정월 보름에 맞춰 성대히 열기로 했습니다. It's such a giant celebration. People come from all over the West Coast to visit us, in San Francisco for this event. So it means a lot to a lot of people. And yeah, I don't think anyone's gonna cancel it. 중국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찬반이 엇갈리지만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은 오랜 전통을 잇기 위해 몸과 마음이 분주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한시중은행이 연 5%대 금리를 보장하는 1년짜리 적금을 사흘 한정으로 팔았는데요. 136만 명이 몰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큰 수익도 아닌데 이렇게 가입자가 폭주한 이유는 뭔지 최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시간 넘게 기다린 사람부터 하루에 3번이나 은행을 찾은 고객까지. 은행 창구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최대 연 5.01%의 이자를 주는 1년짜리 한정 판매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모여든 겁니다. 이틀 기다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왔는데 한 5시간, 여기서는 5시간 기다려서 대기해서 5%는 이건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도 200명 정도 대기번호 남은 것 같아요. 5% 금리 정도면 높은 것 같아서. 마감을 앞두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예 창구에서 가입하려는 고객들로 이 지점은 대기 인원이 380명을 훌쩍 넘습니다. 이 적금에 한 달 30만 원씩 꼬박 1년을 부었을 때 손에 쥐는 이자는 세금 빼고 8만 2천 원 남짓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공들인 데 비해 큰 돈이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사흘 한정 판매에 무려 100만 명이 훌쩍 넘는 가입자가 몰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카카오뱅크가 100억 원 한도로 출시한 연 5% 특판 예금은 접수 시작 1초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굴리고 모으려는 이른바 짠테크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연 2%대 이자 받기도 쉽지 않은 초저금리 시대에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한 나름의 투자 전략인 겁니다. 저성장 구도 하에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조그마한 이자율의 변동에도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최근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우려가 커진 것도 잔돈금융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온 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에 공소장 제출 요청을 거부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 사실이 언론을 통해 왜곡돼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고요. 지난 15년간 전례가 없었던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이유로 내세운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이전에만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 기소 이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새롭게 제정된 훈령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상위법인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훈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회법이랄지 국회의 증언감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자료를 국회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 그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법무부가 개인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에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청와대가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가오는 4월 총선까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숨기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은 검찰에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등 공소장을 공개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 법무부가 청와대와 여권 예비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선거 개입 의혹 파장은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행사 도중 창당 반대 기습 시위까지 벌어지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고 여당과 다른 야당들은 꼼수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미래한국당은 불법 정당입니다. 당장 해산하십시오. 자유한국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무대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국회 방호원에 경찰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정리됐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한성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로 추대됐습니다. 모든 지지 세력들의 비례대표 그 맨 앞에서 모든 보수 세력을 저희는 껴안을 것입니다. 역시 불출마 선언을 한 김성찬 의원이 최고위원을, 조훈현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기로 했고 조만간 최연혜 의원도 합류할 계획입니다. 미래한국당은 선관위에 정당 보조금이 나오는 오는 15일 전까지 최대한 현역 의원을 끌어모은다는 구상입니다. 동참하는 의원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로 아래에
이름을 올릴 확률도 커집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게 된 건 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한 여당과 다른 야당 탓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망국적 야합이 낳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맹비난이었습니다. 여당은 한국당 이중대라고 비판하며 꼼수, 위장정당을 넘어 쓰레기 정당이라며 폄하했습니다. 그동안 위성정당, 꼼수정당, 또 위장정당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쓰레기정당이라는 비난까지 자초하는 꼴입니다. 바른미래당도 당 같지도 않은 당을 만들어 의원을 꿔주는 행태가 나쁘끄럽다며 물의 한국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명 논란부터 기습 시위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래한국당이 창당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역 의원 확보와 함께 공천권을 두고 황교안, 한성교 두 대표의 신경전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서 한국당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꼭 배달 3단 화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꼭 배달 서희건설의 이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서희건설이 한결같은 고집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3만 세대의 조합원이 서희건설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3천, 5천 세대 전국 5만 세대 현장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세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서희 스타일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출마제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황 대표는 이리 오라고 해서 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말로 사실상 종로 출마에 선을 그었고 당 안팎에서 다른 도전자들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종로에 내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출마지는 이번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논의는 마무리했어요. 결론은 제가 이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1대1로 또 심층적인 어떤 의견 교환을 좀 한 후에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황 대표 거취가 결정되어야 총선 전체판을 짤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다른 의견도 만만찮았던 겁니다. 한 공천관리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황교안 일병 구하기 회의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만큼 김형호 위원장은 공관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더 깊이 들어본 뒤 결론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황 대표는 자신의 행보는 스스로 정하겠다며 등 떠밀려 종로에 나가진 않을 거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리 와라 그럼 이리 가고 인재 발표해라 그럼 이때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 합당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론 이낙연 전 총리와의 종로 맞대결이라는 민주당의 구상을 따라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황 대표가 종로 출마와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무소속인 이정현 새누리당 전 대표가 종로 출마를 공식화해 보수표를 나눠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열주의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두려워 망설일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황 대표 말고 종로에 출마할 인물 물색도 함께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12년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 맞섰던 손수조 후보 같은 정치 신인을 내세울지 혹은 중량감 있는 인물로 맞불을 놓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미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혔고 당 안팎 젊은 인물들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한국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황 대표를 비롯한 다른 대표급 후보들의 출마지도 결정해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공천 신호탄을 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38살의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1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위로 추락해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선 대장정의 첫 관문인 아이오와 코커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최근 4차례 모두 1위에 오른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 이목이 쏠렸습니다. 코커스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바이든과 샌더스의 접전이 실제 경선에서는 어떨지가 관심을 더 키웠습니다. 개표 집계 오류로 효과가 반감되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정치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30대의 신의 젊은 정치인이 1위로 올라서며 약진하는 이변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중도 성향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아온 부티지지 후보는 2008년 오바마 후보가 대세론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누른 것처럼 대권의 발판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That we can reach out to Democrats and to independents and even to some future former Republicans ready to bring change to this country. 이어 양강 구도의 한 축으로 관측됐던 샌더스 후보가 그 뒤를 따르며 접전 양상을 보였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이 다음을 이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다 실제 경선에서 굳히기에 들어가려던 바이든 후보는 4위로 내려앉으면서 전략을 수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첫 경선의 결과가 최근 4차례처럼 본선까지 이어질지 슈퍼 화요일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블룸버그 전 시장이 어떤 변수가 될지 미 대선 대장정의 출발 총성은 이제 울렸습니다.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창당하시면 4번째 창당이 되는데 4번째 창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어려운 일인지는 알면서도 꿋꿋이 그 일을 해내려고 한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정치로 국민께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의당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 이제 국민의당 시대를 마감하지만 새로운 정치 변화, 바른미래당에서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바른미래당을 재창당하여 그러한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발이 바뀌어졌네. 계단 조심하세요. 계단 조심하세요. 네, 위에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신당은 다른 정당들과 같은 또 하나의 정당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정당으로, 기존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다른 정당들과는 다른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기 편, 자기 정치 조직 먹여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선거만을 위해서 이미지 조작에 능하고 일종의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당원이 주인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당의 가칭 명칭은 안철수 신당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총선 시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3명 추가돼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 환자 수는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17번, 19번 환자가 싱가포르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3국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 중 18번째 환자는 16번째 환자의 딸로 확인됐습니다. 16번 환자는 광주 21세기 병원 3층에서 확진 전 딸의 간병을 위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같은 층 환자 전원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검찰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비공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 3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2명이 좀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출국을 해서 컨퍼런스 참가를 했고요. 네. 17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이 접촉을 했었던 말레이시아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그 부분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다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을 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결국 진료를 받고 확진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장소에 갔던 19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사를 받았고 이번에 확진한 건데 문제는 이게 싱가포르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하게 싱가포르의 어떤 지역에서 누구의가인가 이것이 전염이 됐다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싱가포르에서도 이 우리 국내 환자 같은 경우 이 말레이시아 분인에게 지금 감염이 된 걸로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의 어떤 경로에서 누구에게 싱가포르 내국인에게 옮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확인이 돼야 싱가포르 내부도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우리도 혹시 또 싱가포르에 다른 교민이나 다른 여행자들도 혹시 싱가포르 방문했다라면 저 컨퍼런스 외에 다른 곳에서는 혹시 감염 위험은 없었던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가 우리 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조금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상 여러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셨는데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가 모두 19명입니다. 그중에 5명은 우리나라에서 2차, 3차 감염이 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감염이 안 된 것이고 싱가포르나 다른 나라에서 제3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보다 좀 더 광범위한 감염 어떤 검역 조치나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가 있었고 태국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 일본에 들렸던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중국, 특히 우한이나 이제 후베이성 지역에 다녀온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뭐 선별 근로를 하고 발열 증상이라든가 뭐 인후염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진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그런 그타 지역 같은 경우는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3국에서의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제3국이라고 할때라도 이 현재 의심이 되고 있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배제를 시킨다고 하죠. 이 어떤 환자가 통증이라든가 혹시 이상을 호소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긴급하게 막아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 검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배제하는 방법을 썼었는데 그 배제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들었다. 상대적으로 그 내부에 포함을 시켜서 이 아닌 것들이 아니라 싱가포르가 아니라 태국이나 이런 부분들을 역시도 마찬가지로 선별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의 업무가 사실 굉장히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7번 환자의 동선이 공개가 됐습니다. 좀 살펴볼 텐데요. 서울역에서 설 연휴 때 기차를 타고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대구에 이제 본가와 처가가 있는데 대구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고 뭐 삼성 서울 가정의원 또 음식점, 마트, 약국 이런 데를 갔고 시내버스도 탔고요. 또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에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다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특히 설 연휴 때 인파들이 많았던 기차를 탔다, 열차를 탔다 이 점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지금 정부가 굉장히 그 선제적이고도 과도할 정도로 적극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좀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한 열흘 정도가 최고의 고비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19번째 확진자는 또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특히 중국 일부 지역에서만 들어오는 사람만 막아가지고는 그거는 저는 그 과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동선을 본다 하더라도 설 연휴가 낀 상태에서였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과 접촉할 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선제적이고도 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다만 그래도 입원 환자가 첫 완쾌돼서 태어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또 생명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확진 환자였죠. 중국인 여성도 완쾌가 된 상태여서 퇴원을 앞두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17번 환자 동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8일 날 싱가포르 세미나를 참석을 위해서 출국을 했고요. 24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철도를 탔고 서울역을 갔고요. 그래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부모 집을 들렸고 북구에 있는 처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SRT를 타고 돌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발열 증상이 있어서 한양대병원 응급실에 간 게 1월 26일 그리고 삼성 서울 가정의원을 택시를 타고 갔고요. 서울 아산 내과는 2월 3일 날 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격이 있죠. 약국도 갔고요. 음식점도 갔고요. 광나루역 지하철도 갔습니다. 이마트도 갔고요. 버스도 탔고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양성 판정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이제 선별 진료소를 가서 최종적으로 양성 판정을 받아서 격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너무 많은 지역 또 다중이용 시설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그물망이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접촉자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뭐 지금 일단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촉자의 기준을 기존에 이제 좀 엄격하게 했던 밀접 접촉과 단순 접촉을 구별했었는데 그 구별도 없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촉자 검토해야 될 숫자가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이제 17번 환자 같은 경우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르면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한 열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일 날 1월 18일 날이었기 때문에 한 27, 8일 정도쯤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그 전에 이제 잠복기에 했을 때는 이 감염 확률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행히 그렇게 크게 본인도 이제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병원이나 다른 곳들을 중심으로 다녔지 그렇게 많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다니지는 않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그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조금 더 저 스스로도 굉장히 개인 위생을 위해서도 좀 외출이라든가 여러 곳을 찾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방역 시스템도 좀 선제적으로 바뀔 필요해요. 선제적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추적하는 시스템으로는 좀 곤란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20명 가까이가 됐고 또 중국 아닌 다른 곳도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스스로 의심이 가는 분들이 먼저 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오고 그 주변 분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는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양쪽이 공조를 이루는 상태에서의 방역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보겠습니다. 또 관심을 가져야 할 환자가 있습니다. 바로 16번 환자인데요. 군산에 계신 분이죠. 그런데 그 16번 환자의 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8번 환자죠. 그래서 그 가족 2명이 나왔는데
이 16번 환자랑 접촉한 사람의 숫자가 모두 306명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확진 환자 19명 중에서 접촉자 수가 가장 많은 환자입니다. 특히 이분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다른 환자들에 대한 건강 상태 이런 게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실질은 가장 근본적 원인은 병원 내에서 이제 감염이 문제가 됐었던 거를 우리가 명쾌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병원에서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취약한 그 환자들과 같이 있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요. 이 16건 환자의 동선, 특히 이제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딸을 간병을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질병본부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금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16번 환자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또 같이 접촉했던 분들을 나름대로 좀 추적하게 되는 이게 아마 최고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좀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코호트 격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정 질병 발병한 환자와 의료진을 이 동일 집단은 이제 코호트라고 하는데요. 동일 집단으로 묶어서 전원 격리하는 것. 그래서 확산 위험을 줄이는 조치 이거를 코호트 격리라고 하는데 이 16번 환자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보건당국은 3층 환자들만 일단 격리를 하고 병상 등을 고려해서 코호트 격리는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16번 환자와 함께 머물던 다른 분들 격리 조치는 했지만 코호트 격리는 하지 않았다라는 그 정부의 입장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번 확진자 그리고 18번 확진자와 같은 층에 머물렀던 3층에 머물렀던 환자들은 그 21세기 병원에 1인 1실로 현재 모셔져 있는 상태고 다른 층에 계셨던 좀 환자들은 그 별도의 그 시설에 아까 그 제가 소방학교의 생활관에 모셔지는 조치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른 구멍이 이제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중국의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확진 환자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검사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장 먼저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배제하는 방식으로서 이 선별해서 진료할 대상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쉬웠던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방문했던 사람, 특히 후베이성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초기에는 발원지 자체가 중국의 후베이의 우관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고 사실 지금도 뭐 24,000명이 넘는 대다수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감염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중국이 아닌 다른 각국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럼 검사하고 관리할 것이냐라고 해서 첫째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잡고 있는 계획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그 환자의 진료 기록, 그 국가 방문 기록 같은 것들을 의료기관과 공유할 때 중국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다른 곳들,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다음으로 지금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싱가포르라든가 이웃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그 좀 뜻밖의 초기 방역에 실패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어떻게 문제를 낳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까지도 좀 일단 의료기관과 정보 공유를 해서 환자가 방문했었을 때 이 환자가 해외에 다녀온 기록이 있고 문제가 되는 지역에서 방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도 역시 진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그런 식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네. 자, 이렇게 기존 검역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곳에서 확진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태국을 방문했던 16번 환자 결국 자신의 딸까지 감염되면서 모녀가 격리되게 됐습니다. 어머니인 16번 환자는 앞서 수차례 바이러스 검사를 요청했지만 보건당국이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에서 돌아온 16번 환자가 발열과 폐렴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광주 21세기 병원과 전남대병원 모두 환자의 증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초기 증상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의료진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와 보건소에 전화를 걸어서 검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중국 방문 이력이 없어서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증상이 있었고 또 코로나 검사를 요청한 것도 맞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건소나 1339의 방침이 태국을 다녀와서 열나는 걸로 지금 검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안내를 드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례 정의를 고치고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추가 확진 3명 중 2명은 싱가포르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바이러스가 시작된 중국 우한시에서는 이미 500만 명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봉쇄 직전인 올 초 우한을 떠난 승객들 가운데 태국 수완나푼 공항으로 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로는 싱가포르 창이 공항, 또 일본 나리타 공항행으로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상위 3국가는 국내 환자들이 제3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확인됐거나 추정되는 나라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확진 환자 수가 많은 제3국도 지역사회 전파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국에 대한 검역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지쳐가는 검역 1년난 속에 방역망을 어디까지 넓혀야 할지는 당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의료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관계자들도 격려도 하고 현장의 대응 태세 점검을 한 건데요. 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때의 경험을 가졌던 토대로 그렇게 구축이 된 것입니까? 네, 메르스 이후로는 어쨌든 이제 저희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 또 보건소에 지금 결핵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은 저 메르스 사태도 경험을 하셨는데 우리 다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그 협력 체계 또는 민간 간의 협력 체계가 좀 아무래도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그러네요. 우리 그 정은호 부총장님도 지난 메르스 사태를 직접 경험하셨는데 아까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보신 대로 이제 메르스 2015년 메르스 사태 언급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메르스 때와 지금 뭐 비교하려고 좀 점검을 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메르스 사태 끝나고 나서 실은 이제 백서가 발행이 됐거든요. 네. 그때 크게 한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백서에서는 첫 번째가 이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가 가장 큰 문제였었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그 협력 체제가 아주 굉장히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주 과도한 업무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중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그동안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을 점검한 차원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여하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도 여전히 지금 지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어떻게든 간에 이 부분은 이제 가장 큰 힘은 이제 질병본부가 모든 이제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치자제와의 연계를 가지고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런 컨트롤 타워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일본의 대형 크루즈선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합쳐서 한 3,700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확진 환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민도 9명이 탑승을 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양성 반응 보인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크루즈선이 뭐 일본에서 운행하는 크루즈선이지만 여러 국가들을 들르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홍콩에서 상당히 다수의 승객이 탑승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감염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해본 결과 10명이 양성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10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격리 시설에 병원에 수용이 됐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도 2주간의 기간 동안 아예서 배에서 그냥 격리를 하기로 그렇게 조처가 된 상황인데 저 만약에 정말 저게 그대로 뚫렸다라고 한다면 뭐 일본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저 탑승자 3,700여 명 중에 또 500명 가량은 일본 국적자가 아닌 거라서 네. 국제적으로 저 배가 자칫 잘못했으면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할 뻔했던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일단 발견이 돼서 격리가 됐고 우리나라 탑승객 9분 같은 경우는 특히 다행히도 일단은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일본 크루즈 선박이지만은 50개 넘는 나라에서 온 승객들이 타고 있었다고 하니까 또 이 크루즈선의 특징상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계속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이 감염증에 대한 가짜뉴스도 계속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계속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가짜뉴스가 인터넷에서 늘어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네. 뭐 좋지 않은 의미로서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신속한 정보에 대해서 목이 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가 겹쳐지다 보니까 이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는 건데 거기에 더 선제적으로는 지금도 물론 충분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지자체에서도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해서 신속하되 정확한 정보들 그래서 국민들이 다른 정보에 괜히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실제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가짜뉴스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가짜 뉴스와 괴담이 문제가 되고 있죠. 택시기사에게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거짓말한 40대 승객은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이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냐며 핀잔을 줬고 기사가 퉁명스럽게 답하자 자신이 확진 환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주대학교 병원에 확진 환자가 이송됐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제주도 내 30대 직장인이 자신이 지어낸 얘기라면서 자수를 했는데 감염 예방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해명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한 승객의 거짓말에 비행기가 회항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포하면 어떤 혐의를 적용받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속성상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확진했는데 어떤 사람이 걸렸다라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장소들을 방문했다라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개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지금같이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점에 들렀었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 음식점을 사람들이 잘 안 찾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각한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조사에 나거나 역학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또 공권력을 낭비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벌이 좀 무거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들 감시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 중국인 2명,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2명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락처가 남겨져 있고 숙소도 뭐 얘기했는데 사실과 좀 다르다는 얘기죠? 가장 큰 거는 지금 후베이성에서 부산으로 왔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소재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런 게 이제 가짜 뉴스의 근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저께인가요? 그 주중 대사가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충분히 적극적 대응하고 있다면서 3가지 단어를 썼어요. 공개, 투명, 책임이란 말을 썼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본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지고 간다면 가짜 뉴스가 죽어버릴 텐데 지금도 저는 감시 대상인 중국인이 저렇게 소재 불명이 된다고 하면 또 어떠한 나름대로의 아주 굉장히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또 유언비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강력하게 가짜 뉴스와도 연결시켜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굉장히 초강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일 큰 문제는 빨리 저 중국인 2명을 어떻게 나름대로 소재를 파악하느냐라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 2명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건데요. 이 중국 당국은 고의로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최고 사형까지 집행하겠다. 뭐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런 식의 그 처벌례가 없진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죠. 흔히 에이즈라고 부르는 질병을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옮겼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중국이다 보니까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제가 달려 있긴 하죠. 고의로 퍼뜨렸을 경우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사람들을 일부러 해쳤다. 그러니까 다수를 향한 어떻게 보면은 그 범죄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봐서 저렇게까지 한 건데 뭐 사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극단적인 처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을 적시하면서 대통령을 공동정범 또 때로는 먼저 짚어볼 게 이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2005년도에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개인의 명예나 이제 사생활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13명이 지금 이제 기소가 됐는데 그 내용이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그동안은 이제 피의사실 공포 등을 포함해서 계속 막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벼랑간 잘못된 관행이라고 막아버린다고 했을 때 과연 저거를 법무부 장관이 권한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적절한 부분이다. 다시 얘기해서 정말 부적절하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다면 장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추 장관도 얘기를 했는데 의원 개인실이 아닙니다. 국회 차원에서 요구한 거기 때문에 국회가 장관 법무부에다 요구한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 요구한 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된 관행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2016년도 포함해서 2017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잘못된 관행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지적을 안 했었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법무부가 갖고 있는 훈령의 문제와 지금 국회에서 가는 법률의 문제였을 때 훈령보다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훨씬 더 우선 법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관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못하면 그냥 권한남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이 문제를 그냥
위험에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겁니다. 뭐를 숨길 게 그렇게 많으니까 저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히려 더 저는 굉장히 그 집권당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쪽을 어렵게 하는 결정이 아닐까. 오히려 투명하게 하면서 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저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좀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뭐 변호사님 한번 시각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거기에 추가로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국회 공소장을 넘기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추미애 장관이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의 요지를 정리해서 전달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법령과 지금 법무부의 훈령을 가지고 이거를 막은 부분들이 과연 정당하냐, 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서류를 제출 안 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공소사실 요지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 수준을 낮췄다고 볼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추미애 장관이 덧붙인 부분은 그거죠. 이제 재판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관없다. 그 자리는 뭐 추가적으로 아마 이런 의미로 추측이 됩니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부분과 변호인의 반론이 있고, 그 내용 공소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직 당사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는 뭐 황운하 전 경찰청장 이제 퇴임하고 정치권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아서 자기가 어떤 혐의로 정확히 그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는지까지도 모르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도 뭐 추 장관이 조금 무리스러워 보이는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사실은 좀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리스러워 보이는 결정인데, 그 이면에는 이번에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에 대해서 추 장관이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수사가 아니다라는 추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 추미애 장관은 작심 발언에 나섰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 차례 수기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의논을 모았습니다. 국회의 요청에 공무원이 협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관행인가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극명하게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보는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추 장관이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검찰의 기소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위험한 발상이죠. 오죽하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법무부 장관은 법률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다른 거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는 걸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법률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저는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다른 시각이 아니라 분명히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국회 내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가져가야지, 본인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끌고 가려고 했을 때는 이건 엄청난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걸 엄청 선거를 앞두고 커다란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저는 시정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봤을 때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을 때 철회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 야권 이번 결정에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관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이런 정보 외에는 공개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으시고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제출 거부, 지은 죄가 많아서 감출 것도 많습니다. 추미애 궤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만 더 앞당길 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지시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요. 당시 검찰개혁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분이죠.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던 검찰개혁 일환이었는데 지금은 또 검찰개혁을 위해서 막는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관행이다. 그러면서 진중권 전 교수는 노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를 문 정권이 빼앗았다. 지금 들으신 대로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추미애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2번 우롱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게 네. 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5선의 국회의원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국회의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이라는 거는 국가 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 근거에 따라서 그동안 다 온 거를 저는 이거를 관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일종의 국회가 갖고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자꾸만 파괴를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이거 딴 것도 아니고 5선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있었던 국회를 저렇게 무시하면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고요. 지금 야권에 있어서의 논평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무엇이 숨길 게 그렇게 많아서 비공개, 이게 얼마나 아픈 부분입니까? 오히려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특히 선거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자꾸만 감추면요, 이거는 엄청난 여권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은 저는 매듭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했던 발언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앞서 추미애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는데요. 탄핵 소추안에 최서원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자의 공소장을 참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추 장관은 당시 검찰이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을 적시하면서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다면서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는데요. 이 같은 과거 전력에 비춰볼 때 추 장관이 소신이라고 밝힌 공소장 비공개 원칙은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과 몇 년 전에 추미애 장관도 공소장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사안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충분히 아마 그런 부분을 추 장관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저기서 이제 과연 그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계셔서 지금 공소장이 공개됨으로써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굳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다면 그때 당시 저런 말씀을 하셨을 때와 지금 저렇게 바꿨던 이 배경이 됐던 것들은 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으로서 지금 상황이 검찰의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니라 추측을 했을 뿐이었는데 네. 지금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뭐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면 납득할 만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도 같고, 다만 한 가지 이제 공소장이 이미 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또 공개가 되는 바람에 약간 논의에 좀 김이 빠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네. 다음에는 전국 현황 좀 알아볼 텐데요.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데요. 이 출범을 했습니다. 뭐 창당대회가 열렸는데 뭐 다소 소란도 일어났고 좀 출발이 조금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제일 전제 조건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해야만 한다라는 거를 누차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저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래한국당이라고 오로지 비례정당만을 위해서 투표만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나름대로는 일반 처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금 이제 그 창당대회가 저런 식으로 해서 아수라장이 된 이유는 우리미래당이라는 정당에서 이거는 미래당 왜 쓰느냐라고 좀 나온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정당 정치의 본질이 뭔가. 물론 이 부분은 결국은 야당을 배제한 상태로 선거법을 밀어붙이니까 상전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판단은 누가 하느냐? 저는 유권자가 할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과연 정당 정치에서 옳은 것인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조건 뭐 여당이 저건 잘못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2022년도 4월 총선은 우리 유권자들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선거를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그 주목받을 수 있는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제 관건은 투표 용지에서 얼마나 앞번호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고민이자 관건일 텐데요. 목표는 기호 2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바람대로 될 수 있을지 차정윤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에 공식 출범한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목표는 4.15 총선에서 기호 2번,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서 두 번째 칸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최대한 앞쪽 기호를 받아야 지지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한국당은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바른미래당이 현재 3당으로 19석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이보다는 의원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총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27일 전까지는 한국당에서 현역 의원 20명을 이적시켜서 교섭단체까지 구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미래한국당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13명과 공천에서 배제되는 의원까지 합류시켜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셈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지역구 투표에서 기호 2번을 받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성 정당도 기호 2번 앞순위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직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뭐 빌려주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뭐 19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곧 많은 의원이 또 탈당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비례의원으로 있는 분들이 셀프 제명을 만약에 해서 나가게 버리면은 바른미래당에 과연 몇 분의 의원이 계실까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예를 들어서 미래한국당이 2번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은 뭐 그랬다가 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된 의원이 이 미래한국당으로 간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불출마 선언한 일부 의원분들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영우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했지만 자기가 생각했었던 불출마의 변과 더불어서 이렇게 미래한국당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과연 번호 2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는 아예 없는 아예 그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역구를 많이 얻은 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비례대표제 배분에서는 1차적으로 뭐 좀 소수 정당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안철수 신당이 이제 곧 창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안철수 신당도 실은 지역구보다는 이제 비례 의석 득표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당과 경쟁 관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하튼 이제 제일 큰 고민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성정당을 이렇게 비판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위성정당을 못 만들고 미래한국당에 과연 이제 표가 결집이 되면은 결국은 일당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아마 민주당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이 이제 고민 말씀하셨는데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쓰레기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네, 민주당 뭐 지금- 고민이 좀 깊다고 하시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거고 사실 뭐 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막판까지 모든 정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한 번도 못 바꾸게 되냐, 영원히 못 바꾸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어떤 제도가 됐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일종의 꼼수를 쓰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뭐 우리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나는 뭐 이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을 향해서 의원을 투표를 안 했으니까 인정할 수 없다, 국회의원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일탈을 했다라고 민주당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격렬한 표현까지도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민주당으로서 민주당이 직접 나서서 뭐 위성 정당을 만든다고 하는 건 결코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아니면 그 진보 범진보를 짐작하는 뭐 단체라든가 정당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가 총선 앞두고 하나의 큰 뭐 관전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내부 분위기 좀 더 살펴볼 텐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총선 출마지를 놓고 고민하는 사이에 이 서울 종로에 당내 다른 인사들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거론된 사람은 이렇게 3명인데 3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20년 동안 종로에서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뭐 대구 수성갑에서 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험지에 나온다고 하면서 종로 쪽에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전희경 대변인은 뭐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대변인을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비판도 했었고, 그래서 인지도가 높은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제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가 나름대로 굉장히 다코스인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딸 문제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아마 정치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낙연 대 황교안 두 분이 이제 결전을 하게 되면 결국 이거는 집권당이 만든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거를 지난 2012년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나왔을 때 손수저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성을 해서 그 대항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아마도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는 거는 거의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좁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정현 지금 무소속 의원이 종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보수표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황교안 대표가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래서 공관위원회에서 아마 내일 정도에 공관위원들끼리 또 공관위원장이 1대1 면담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적절하냐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여전히 이제 그 유권자들은 빅매치를 원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하고 예를 들어서 종로 대전이 있었으면 아마 후끈 달아올랐을 텐데 약간 이제 피하는 모습을 좀 보이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상황은 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는 사실상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자들 예비 후보자들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 인지도가 높은 측면에서는 홍정욱 전 의원도 뒤에서 밀리지 않는데, 문제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자녀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재판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뭐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시점이 참 미묘하죠.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이 정치계에 복귀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게 한참 말이 나오던 시점에 또 자녀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그게 또 관심이 더 커지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뭐 미성년자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말을 더 하기는 저는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끌어안아서 가면서까지 등판을 했었을 때 과연 그러니까 홍정욱 전 의원이, 사실 저는 뭐 황교안 지금 대표가 뭐 종로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저분이 뭐 그냥 국회의원만을 생각하고 나오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정치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물로 클 수 있는 하나의 뭐 시험대 내지는 통과 의뢰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령 저기에서 낙선을 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역설적으로 반대로 보면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종로에 나왔을 때 저기에 올라가서 저기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 모르겠는데 떨어졌다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그러면 그게 떨어지더라도 더 큰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를 봤었을 때는 과연 그렇게까지 작동을 할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녀의 부분이 아픔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네. 뭐 지금 황교안 대표에 비해서는 약간 인지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3명 중에 누가 출마하더라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후보자가 나올지 아니면 이 셋 중에 결정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이트 포커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재, 채소도 같이 먹지, 응? 이 정도 계단은 좀 걷자. 이제 야식까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혈행 건강 미루지 말고 프로메가로 관리하세요. 건강한 혈행을 위한 오메가3 프로메가 종근당 건강.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경영관리를 위하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직접 하는데 직원은 점점 늘어나고 매출 규모는 커져서 관리가 쉽지가 않네요. 위하고를 시작해보세요. 어려운 건 대신하고 빈틈없이 관리하고 스마트폰 하나로 다 되니까 복잡하게 느껴졌던 기업의 경영관리 쉬워지죠? 위하고, 하고 안 하고의 차이. 위하고. 입춘이 지났는데 오히려 추위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기승을 부렸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강원도의 한파 경보가, 중부와 전북, 경북에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대관령 영하 21도까지 떨어지는 등 하루 만에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0도, 대관령 영하 3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는 높지만 예년보다는 2, 3도가량 낮아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울릉도 독도에는 아침까지 최고 20cm의 눈이 더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오후에 1cm 안팎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2도, 대전 영하 10도, 광주 영하 7도, 부산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모레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점차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